최근까지 이제 무릎 수술을 13번을 했어요. 하루에 복근을 1600개 정도씩. 매일같이 1600개. 말을 안 했어요. 여기서 얘기하면 다 선배들 붙잡혀가고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를 쓰고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. 스키 선수 출신이 추천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키를 타기 가장 좋은 거였잖아요. 다양한 직함이 있는 양성철이라고 합니다. 운동선수라면 부상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부상은 좀 많이 분담하셨었나요? 아마 우리 한국에서 부상 양성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무릎 부상 양성철. 일단 웬만한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다 알죠.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부상을 입은 뒤로 최근까지 이제 무릎 수술을 13번을 했어요. 최근까지 13번이요? 13번. 캐나다에서 4번 하고 나머지 9번은 한국에서. 13번을 했다는 얘기는 전신 마취는 뭐 척추 마취는 간에 무릎 안에다가 이렇게 막 몸을 넣었다 뺐다 했다라는 거죠. 네. 촬영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던 적이 있으시다고. 그때 이제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저를 스타 마케팅 한다고 해서 이제 스텝이 엄청나게 간 거죠. 네. 캐나다에서 촬영 첫날에 제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.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때 헬기로 이제 실려갔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뉴질랜드 응급실에서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진단이 나와서 이제 그분들이 다 숙소로 들어왔었죠. 들어와서 이제 다음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. 그 옛날 제 거 파워스키 1편 비디오 보면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고 이런 상처가 있는데 영상을 메이크업 해가지고 촬영하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. 근데 회의를 했었죠. 급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제가 이사하셨던 분한테 사망각서 써서 내가 사망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를 쓰고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건강식 때 내가 또 끊어졌어요. 무릎도 13번을 수술하시고 뇌사 상태까지 갈 정도로 네. 부상을 당하시고 계속해서 스키를 또 타고 계시고 그 원동력은 뭐예요? 내가 경험을 되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경험한 것들을 경험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내가 10년 걸릴 거 당신은 한 2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보다는 대표 선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로서의 성공을 해서 제 지도 능력을 그 선수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 아닐까. 그러면 선수 생활을 쭉 이제 13년 동안 하시고 이제 대표팀으로서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도자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위해서 이제 또 해외로 가셨던 거예요. 위슬러 블랙홈이라는 스키장을 제가 이민 가서 3개월 안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. 가슴이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여서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서 공부를 다시 하게 줬죠. 초등학생 때 처음 스키를 접했던 그 꼬맹이 양성철이 네. 성인이 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스키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. 그럼. 그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거고 네. 제가 듣기로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공부를 쭉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타지 생활을 당시에는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으셨어요? 이민 갔는데 또 이민 생활을 한 거죠. 뭐냐면은 저희 집은 밴쿠버인데 또 위슬러는 차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또 가야 되고 처음에 이제 레벨 1 지도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에 오고 다음에는 제가 이게 시험만 봐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내가 시험만 봐서 자격증만 딴다고 제가 지도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 지도하면서 자격증 취득과 함께 코치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은 반대로 선수 생활 그리고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좀 재밌었고 또 즐겁고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? 근데 네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으세요?
즐거웠던 거는 제가 선수 가르쳤었을 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었을 때나 일반 분들을 지도할 때 일반 분들이 이제 수년 동안 오해를 사고 몰랐던 부분들을 그냥 한순간에 이제 알게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었을 때 그 쾌감은 되게 크거든요. 왜냐면은 그 상대방은 그거를 알려고 3년, 4년, 5년을 스키장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뿌린 돈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뭐 유류비서부터 먹고 자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막혀있던 거를 이렇게 탁 물건을 퍼준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쾌감이 있죠. 또 다른 에피소드는 또 없으셨어요? 저는 여자 선수, 남자 선수 이렇게 5명 가르쳤었고요. 여자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다 됐었고 제가 비장애인 쪽도 했지만 장애인 쪽도 선수들도 지도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선수도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하나 했는데 국제대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.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게끔 제가 마련해 준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 장애인 선수도 처음에는 좀 약간 폐쇄적인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좀 약간 새로운 안에 이러다가 점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되구나 알기 시작할 때 되면은 이제 그 선수는 되게 늘기 시작해요. 전형적인 영화의 스토리인데요.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네. 오해가 풀려가면서 서로 화합을 하는. 네. 사실 우리 영화인데요. 그렇죠. 네. 영화도 준비하고. 감독님은 어떻게 까메오로 안 나오시나요? 제 얼굴이 좀 비주얼적으로 좋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. 그 선수 시절에 아까 이제 훈련 루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선수 시절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. 말을 안 했어요. 말을 안 한다. 네. 기가 빠진다고. 운동으로 써야 될 에너지를 또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. 네네. 철저하게 말 안 하고 산 게 한 1년 이상 됐었어요. 훈련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예요? 말을 좀 많이 피했죠. 감독님에 대해서 한 가지 들은 게 그래요? 스키라는 종목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뭔가를 딱 네. 뭐 하셨는데 저희 스키가 사실 리듬을 좀 잘 타야 되고 이게 박자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 저랑 연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강남역의 뭐 유니콘 그러면 이제 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말을 아꼈던 것처럼 네네. 훈련을 위해서 난 나이트에는 갔지만 네. 춤만 췄다. 재밌게 놀았죠. 재밌게 놀았는데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은 게 아니고 정신을 놓으면서 놓은 게 아니고 정말 내일 내가 뭘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놀고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는 빨리 집에 가고. 그러면은 감독님이 지금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에 그렇게 하셨던 게 좀 선수 시절의 훈련에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? 네,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. 사실은 뭐 탄산음료, 맥주 이런 거는 아예 입도 안 됐었고. 확실히 이제 나의 컨디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. 네. 사실 스키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도 부상을 간혹 당하시기도 하시잖아요. 그 부상을 그나마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이제 스키를 처음 입문할 때는 뭐 한 번, 두 번 정도 정말 그 지도자들한테 배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둘째는 스키 굿즈라는 게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높이 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굿즈를 이렇게 렌트하거나 뭐 굿즈를 장착할 때 좀 잘 여며서 헐렁헐렁하게 운동화처럼 신는 게 아니고 탑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맞게 신어야 되는데 요즘에 뭐 대학 수업 때 제가 가서 보면은 이걸 되게 헐렁헐렁하게 신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치 능력을 발휘도 못하고 밸런스도 많이 깨지고 떨어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그 두 가지 지도자한테 첫 번째, 두 번째는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키화를 신을 때는 잘 여며서 신어야 된다는 거.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스키장을 안 간 지가 꽤 됐거든요. 네. 막상 가려니까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야 될지가 딱 감이 안 오거든요. 네. 처음 갈 때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눈에 반사돼서 이렇게 받는 강도가 여름에 3배예요. 그래서 꼭 선크림 30에서 50도 이상은 꼭 가져가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립밤, 되게 건조하거든요. 그래서 립밤 꼭 필요하시고, 처음 초보할 때는 2, 3만 원이면 이제
장갑도 하나 살 수도 있고 헬멧도 요즘에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뭐 유명 브랜드가 막 5, 6만 원에 판매하더라고요. 네네. 헬멧도 자기 거 하면 좋죠. 왜냐면 렌트는 좀 아무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관리를 잘하는 곳에는 되게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나비 착용한 거다 보니까 좀 쾌적하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츠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처음에는 부담 없이 이렇게 빌려서 타시다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스키 먼저 말고 부츠 먼저 구매하시는 거지. 내 발에 맞는 부츠를 선택할 수 있는, 고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게 있나요?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키 샵에 가셔가지고 그 안에 좀 전문가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이제 발 조형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조금 돌릴 수가 있어요. 네. 내 발이 어떤 브랜드가 맞는지를 좀 물어보고 구매하시 이중으로 돌린다는 것은 안 하죠. 스키장 하면은 사실 가족들끼리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. 네. 가족들끼리 같이 가기 좋은 우리나라 스키장이 있다면은 그 감독님은 어떤 곳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? 가족들끼리 같이 갈 수 있는 스키장은 정말 어린아이들만 있다 그러면은 그 대명 리조트도 괜찮아요. 네. 거기는 왜냐면 위아래가 다 통로가 지하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스키를 못하는 애들은 엄마들이랑 지하에서 이렇게 뭐 놀이기구도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평도 괜찮고 가까운 데는 여기 군장 리조트도 되게 괜찮고 용평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? 역사죠. 거기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키장 자체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. 예전에 만든 스키장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스키를 타도 내 친구를 못 만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. 네, 그래서 좀 프라이빗하기는 하고요. 뭐 한 40분만 차를 가져가면 또 바닷가 강릉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스키를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스키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좀 스키를 전문적으로 타거나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. 뭐 스키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스키 선수 출신이 추천하는 우리나라에서 스키를 타기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. 전문가나 마니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은 설질이거든요. 솔직히. 네. 그러니까 이 설질이 어디가 좋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접근성이 제일 가까운 데는 본기안이 되게 좋고요. 진짜. 그 다음에 피닉스 파크가 이 안에 이렇게 폭 파여 있어서 거기도 설질이 좋고 그 다음에 하이원 리조트가 설질이 좋고요. 끝으로 스키를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스키라는 스포츠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매력이 어디서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더더욱 알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잘못된 자세가 스키를 탈 때 미치는 영향들이 나중에 다 오게 돼요. 그래서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나 항상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요. 또는 틀어진 골반이나 발을 항상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본인 몸을 알게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나 나이 들었는데 뭐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실내 스키장에서 먼저 이렇게 한두 번 하시면 자신감도 생기니까 스키는 한번 평생 해볼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